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거기다가 AI 관련주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이슈가 등장했죠. 머스크의 AI 관련된 스타트업입니다.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7% 급등했고요. AMD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AI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이 오롯이 그 미국의 AI 랠리를 따라가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그래도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 오늘 엔비디아 급등에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어땠는지 같이 복기부터 시작해 보시죠. 어제 시장은 형님들의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얼마 전 현대차의 9% 급등, 삼성전자의 그 전 거래일에 하락에서 단숨에 상승으로 되돌리는 현상, 그리고 어제는 LG전자의 급등, 이렇게 시총상위 형님들의 강세가 한 번씩 눈에 띄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는 어제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이제 매크로 쪽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주 후반에 있을 물가 데이터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갔고요. 조금 한산한 거래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0.3%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 그 전 거래일에 상승했던 2차 전지는 이날 부진했습니다. 보수적인 보고서 영향으로 2차 전지 쪽의 심리가 좀 위축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물론 일부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반면에 이 2차 전지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막아주려고 나선 움직임은 HLB 쪽이었습니다. HLB가 상승해주고 IT 소부장이 올라주면서 코스닥은 일단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어제 특징은 LG전자로 꼽아볼 수 있겠죠. 13% 급등했어요. 5개월 만에 10만 원권을 돌파하며 어제 10만 9,300원에 올라섰습니다. 역시나 특정 무거운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려면 강한 계기와 명분이 필요한데 어제는 LG전자가 AI에 더 가깝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라서게 됐습니다. 가전의 명가는 열도 잘 식힐 것인가? 우리가 LG전자의 한 사업부 내용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냉각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전반적으로 냉각에 대한 전체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LG전자인데요. 그동안은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기차 향 모멘텀만을 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LG전자가 데이터 센터를 뚫었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단지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규모가 5만 냉동톤이라고 하는데요. 5만 냉동톤 칠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칠러라는 것은 냉매를 통해서 냉각시키는 그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5만 냉동톤이라고 하면 스타필드 규모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LG전자 이것이 연결되며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LG전자와 LG전자 우선주 올랐고요. LG전자 측의 냉난방 측정 장비를 납품하는 3S까지도 올라섰습니다. 3S도 어제 강하게 시세 치고 나가면서 13%의 급등인데 아마 오늘 장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관련한 뉴스 추가된 내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측에서는 대기업 냉난방 공조 시스템 매출 LG전자 연 30에서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B2B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하이투자에서도 B2B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 차선호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첨언드린다면 하이투자에서 최선호는 MLCC 쪽에 삼성전기를 꼽기도 했습니다. MLCC, 유리기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LG전자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며 모처럼 강했기 때문에 반가웠고요. 잠시 후에 이 내용 추가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그 전 거래일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타이틀이었는데 바뀌었죠.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로. AMD 삼성전자 3나노 도입을 시사하는 것이 24일 기사인데 이슈가 되면서 이날 좀 영향을 받았죠. 요즘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고요. 기관 측에서는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급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한 SK 하이닉스 대비 못 간 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치고 나갔죠. 7%, HPSP 7%, CCL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두산도 6%, 유진테크도 강세였습니다. HLB가 이날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갔죠. 15%, HLB 제약과 생명과학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5월 27일에 방송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아스코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남 신약의 생존 기간이 역대 최장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스코 측에서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기대감이 주가를 미리 끌어올렸었고요. 어제는 이제 초록 공개가 되면서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보고 주가가 올라간 거죠. 시장에서는 아스코 2024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선정됐다라는 것에서 약에는 문제가 없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에 일정 부분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이날 그래서 주가가 급등 흐름 보여줬는데 이 외에도 아스코 모멘텀 때문에 줄기세포나 면역 항암 종목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HLB와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더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랐던 쪽을 보신다면 AI가 붙어있는 쪽, 원전도 지금은 AI가 붙은 상황이고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이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원전과 방산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아랍에미리트 쪽에 메디톡스가 공장을 짓는다 이런 내용 속에 메디톡스도 어제 개별주 특징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자율주행 모멘텀을 같이 받은 쪽이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어제 12% 급등 흐름 있었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 하나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자, OLED도 소식이 있었죠. 삼성과 LG가 아이폰 16 프로의 OLED 양산을 승인받았다라는 특정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 같이 올라갔어요. LG전자도 일단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는 화장품주는 전반이 좋았습니다. 선케어 관련한 원료 쪽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화장품주가 좋았고요. 그중에서도 삐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올리브영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세였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농심 신라면 관련한 보도를 내기도 했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삼양식품만 가는 것이 좀 아쉽기도 했을 농심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전력기기, 재룡전기, 일진전기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엔터는 하이브의 SM 블록딜 이슈 영향받으면서 SM 하이브, YG, JYP 다 밀렸고요. 게임 쪽에서는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해서 허위기재 의혹을 조사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크래프톤, 컴투스 등의 종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K가 붙어서 잘 나가는 화장품과 음식료 혹은 변압기 쪽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붙어있던가 아니면 AI가 붙어있던가 이쪽에서 눈에 띄는 시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외에서까지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사항이 있었죠.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이 주기기 납품 보도 우리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OLED 쪽 어제 모처럼 또 하나 기대를 자극할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되는 내용만 살짝 넣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맥북 계속 OLED에 대한 모멘텀 얘기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간다면 전장용 OLED 역시나 확장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또 OLED 밸류체인을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LG 디스플레이 OLED 밸류체인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 담아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그래도 좀 더 우위를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일부 내비쳤습니다.
미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 체인을 넣어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주로 OLED 쪽 한다면 일단 거즘 대다수의 증권사가 소재단을 좀 앞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쪽을 먼저 보는 걸 주로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쳤네요. 다우는 0.5% 떨어졌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 누구도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시장은 그걸 기대하니?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줬고요. 거기다가 미국 재무부의 2년물, 5년물 입찰도 약한 수요가 확인되며 금리 상승에 조금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 내려오는 흐름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데 당연히 한 몫을 한 것은 엔비디아가 되겠죠. 또 엔비디아만 올라간다 해서 또비디아로 넣어봤고요. 또비디아와 반도체 주가 강세 흐름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며 그 외에는 좀 다수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죠. 엔비디아 7% 상승입니다. 정말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오른 건지 엄청난 강세를 지속하고 있죠. 호실적으로 인해서 에어포켓,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으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날려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알 제품의 양산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다는 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XAI 투자 유치, 이것은 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XA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잘 유치가 됐다라는 거고 며칠 전이었는데 엔비디아 칩을 다량으로 구매하겠다라는 머스크의 발언까지 같이 전달을 드렸어요. 결국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엔비디아의 칩 구매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고요. 결국 급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애플도 이날 온종일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폭은 막판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0.01%에 그치긴 했는데요. 중국의 아이폰 출하가 YOY 기준으로 52% 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6월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이날 모더나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질만 했죠. 10거래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0일 동안 이 mRNA 유럽 특허 이슈, 조류 독감에 대한 백신 이슈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급등을 했었고 이날은 백신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네요. 자, 또 하나 키워드가 이겁니다. HBM. 골드만삭스에서 3월에 HBM 시장의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에서 추가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자세히 전하도록 할게요. 시세로 봤을 때는 딱 엔비디아와 반도체 군단 그리고 에너지 쪽 또 여기 보이는 프리포트 맥모란과 같은 일부 금속 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의 토스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것이고 거기에 엔비디아 칩을 쓸 것이다 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XAI에서도 엄청난 엔비디아 칩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토스로 인해 엔비디아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ARM 홀딩스 9%, 엔비디아 7%, 마이크론 2%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석유 가스 쪽에서도 트랜스오션, 네이버스뿐 아니라 엑슨모빌, 쉐브론, 이오지 리소시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라늄 종목들, 구리, 알루미늄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국제유가도 다시 한번 배럴당 80달러를 터치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원자재들이 전반적인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원자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21% 급등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하면 국내 어제와 그제 원전주들의 강세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다만 전일 장 마감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 SMR 기자재 납품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한 점, 이 부분이 조금 보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다가 국내에 영향 줄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신용평가사 S&P 측에서 LG화학과 LG엔솔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의 HBM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도에 글로벌 HBM 시장 3월 전망보다 30%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AI 투자로 인해서 매출 강세가 이어지고 HBM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HBM 나는 몇 단을 쌓았어, 나는 몇 단을 쌓았어 이렇게 지속된 적층에 대한 경쟁이 뒤따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지위를 여전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SK하이닉스는 HBM3와 HBM3E 부문의 압도적인 위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선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마이크론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득 생각나는 우리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이야라고는 했으나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뉘앙스가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10만 3천 원의 목표가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는 22만 5천 원에서 25만 5천 원으로 올려잡는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자, 그러다 보니 HBM 밸류체인 또 찾기 대회가 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어서 일단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잠시 후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앵커의 연결고리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새롭고 좀 흥미진진한 건 바로 이겁니다. HVAC, 냉난방 공조인데 저희 이거 액침 냉각 관련한 얘기할 때 몇 번씩 다루긴 했었습니다. HVAC라는 것은 건물 내 환기, 습도,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에너지 소비량을 잘 관리만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건물 에너지 적게는 3%, 많게는 40%까지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전력이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빅테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분야가 맞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됐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타이밍에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데이터 센터,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 혹은 이제 형태 등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전력을 줄여가는 데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액침 냉각, 유리기판, 그리고 이런 냉난방 공조가 관심받는 이유가 되겠죠. 어제 LG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숨에 13% 급등했는데 LG전자가 토스를 하고 삼성전자가 또 받아준 느낌입니다.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 회사인 레녹스와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추가됐죠. 삼성 측이 지분 50.1을 가져가는 합작 법인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텍사스주 로아노크에서 출범을 한다고 하고요. 1800년대부터 해서 레녹스는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유통망과 신뢰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이 레녹스의 유통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기술은 어떤 방송에서도 거의 거론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협소하기 때문인데 저희는 한두 번은 얘기는 했었어요. 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기술을 얹어서 전체적으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솔루션 시장을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은 단독주택 위주였다가 공동주택으로 빌딩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고 중소빌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조 시스템 수요가 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등도 당연히 그 맥락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조 관련한 내용이 좀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존슨 컨트롤즈 인수 검토한다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이삭 엔지니어링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HVAC 컨트롤 공급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후로 이삭 엔지니어링이 한 7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일단 추가적으로 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브리핑의 시간을 여기다 다 썼습니다. HVAC 관련주 찾는데 저도 좀 생경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LG전자 어제 이슈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관련주로 들어갈 거고요. 이삭 엔지니어링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LG전자와 함께 올랐던 게 3S죠.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냉난방 능력 실용성 측정 장비를 납품했던 것이 부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신성 ENG도 뭐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을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뒀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관련주로 보신다면 삼진과 코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냉난방에 대한 관심, 공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 당연히 액침냉각도 연결될 여지는 있습니다. KN솔, GST 등이 액침냉각 대표 주자이죠. AI 경쟁이 가속화되면 당연히 더 많은 칩이 필요하고 더 빠른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고성능 서버가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발열과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액침냉각이 엔비디아 이슈와 함께 부각됐던 이유기도 하겠습니다. HVAC 관련주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 RC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석 달 사이 47%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3월 달에 바이든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탄소 포집 기술 관련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일단 이렇게 체크해 뒀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3월 인구 동향 좀 중요한 일정 중 하나로 말씀드렸었고 게임사들 신작에 대한 이벤트 대기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있을 일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주차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내용들 담았고요. 이제 추가적인 섹터 전략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K방산입니다. 우주항공 방산까지 좀 쉬어가는가 싶더니 오르기 위한 준비 단계였을까요? 어제 시세가 또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도약을 위해서 잠깐 쉬었을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UAE 대통령 국빈 방한에 대해서 이제 원전부터 건설, 방산까지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방산 추가 수주 모멘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증권가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올해도 수출 기조가 지속이 될 거고 연간으로 봤을 때 20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수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우주항공 관련주들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이 부분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가 정말 오랜만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7%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연중 기록했던 저점 대비해서는 25% 정도 올라온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고정익과 회전익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K방산주까지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도 봐야 되는지 오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증권에서는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방위 경제학 구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부터 필요 조건, 위로 갈수록 충분 조건이 됩니다. 방산 기업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건 정세와 수요, 공급이 될 텐데요. 글로벌 정세,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각국이 어떠한 방위 계획을 내놓고 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문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량 확대가 되면서 수주도 늘어나고 시장의 점유율까지 늘어나면 이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 수주 잘 따내서 수출 모멘텀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5월 20일에 방산주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 위주로 좀 수출이 진행이 됐었고 수출의 품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2022년에 러우 전쟁 터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도 있었고 쭉쭉쭉 이어오면서 동유럽과 중동 국가 위주 수출 품목도 다양화됐다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하반기에는 폴란드 2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형 방산 5사 같은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0% 정도 올랐습니다. 아직 상반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80%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4월 26일에 24만 9,500원으로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최고가였죠. 거의 지금 거기를 향해서 다시 도전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6% 정도 올랐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정도가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SK증권에서 수주 잔고 30조 원 이상 넘어섰다. 목표 주가 올려잡는 또 리포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방산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 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반기에 방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우리는 숫자와 모멘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선호하는 순서는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까지 되겠고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되겠고 올해 수출 계약은 확실히 2022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늘어났고 해외 중장기 롱 온리 펀드도 유입이 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또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탑픽 종목이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 선호주로 5월 20일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세계의 선택은 K방산이라고 하죠. 반세계화 기조 속에서 이렇게 미국의 국방비 예산 꾸준히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보 무질서가 격화되니까 더욱더 방위 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무기 투자 확대하면서 우리 무기 좀 사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무기 체계 빌드업하는 데 시간 걸려서 지금 당장에 무기 필요한 쪽은 당연히 K방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과의 협업이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수출의 라인업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양한 수주 계약부터 새로운 파이프라인들 부각되고 있어서 여전히 K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K방산을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세계는 K방산을 선택할까요? 가격과 납기 그리고 성능까지 그 경쟁력 기반으로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과 납기 경쟁력은 일단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우수하다라는 건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가격을 굳이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납기 경쟁력,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납기 지연 현상이 좀 만연하게 일어나는데 K방산 같은 경우에는 납기 지연의 이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폴란드 수출의 경우에는 빠르게 또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성능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세모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무기체계 성능이 해외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K 무기체계가 어느 정도 글로벌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또 수출 시장에서는 그러한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도 많았어요. 이게 K방산이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 이슈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5월 23일에 K저궤도 위성통신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다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위성 관련주들도 계속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5월 27일에 우주항공청 개청했는데 이제 확실히 뉴스페이스,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에 뭔가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부터 달 탐사 같은 여러 가지 임무들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2045년에는 세계 시장의 점유율 10%, 약 42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창출해내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한화그룹 쪽에서 이번에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오늘과 내일 캐나다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부터 제품들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출과 뉴스페이스 이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K방산주들 다시 또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자, 수행커의 떠보기는 게임주입니다. 계속 하락을 좀 하더라고요. 어제 장에서도 이 종목들도 3에서 4% 정도 밀렸습니다. 하락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1분기 실적도 양호했었고요. 국내외 게임사들 M&A 진행하는 것도 있고 확실히 주주환원책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주목해야 될 건 신작 모멘텀이 될 텐데요. 앞서 민영 앵커가 일정 부분에서 정리해 주셨지만 넷마블도 오늘 신작 발표를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일본 쪽에서 에버소울 출시한다 이러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었던 호재에 뭔가 하나의 더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까지도 저희 오늘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진 차장님만 고생해 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 못 뵀더니 너무 오래 못 뵌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민진 차장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뉴욕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도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장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시세는 또 같이 났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지 차장님의 전략 주세요. 네, 우선 굉장히 좁은 박스권 사이에서의 지수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첫째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요소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서 시세를 주는 종목군들 그리고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에 대한 그리고 매매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좀 아쉬운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대외 변수에 민감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경제 그리고 수출 데이터에 대한 여건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전한 채권 금리의 강세,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환율이 좀 달랐지만은 최근 이어졌었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다양한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오늘 밤 이제 오늘 저녁 독일 물가 지표를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의 물가가 발표가 될 거고요. 일본의 이제 동경지역 물가도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을 좀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 후반에 나올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물가 데이터들을 잘 보고 또 다음 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좀 더 섹터로 압축을 해 가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질문부터 드립니다. 엔비디아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HBM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많이 오르긴 했고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 못 갔고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차장님께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떤 거 사시겠어요? 한다면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솔직하게 주신다면.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나와서 이제
동일한 질문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SK하이닉스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월초에 나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언급을 드렸었던 이유가 결국은 HBM 삼성전자가 해낼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생산 속도 그리고 퀄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약화됐고요.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채널 체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HBM 통과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 확장을 주도할 수 있는 HBM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 쏠림은 하이닉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되냐. 결국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 부족 때문에 단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실적의 회복은 삼성전자가 더욱더 크게 받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좋겠지만은 단기적으로 HBM 얘기 나올 때는 당연히 지금은 SK하이닉스와 관련 밸류체인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기관 측에서 또 연계금도 그렇고 주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선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기관의 집중 매수는요. 선물 쪽과 연계된 금융투자의 매수가 거의 한 60-70%를 차지하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팔아놨었던 물량에 대한 채움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관의 매수를 뭐 삼성전자 쪽에 의미 있게 부여하기에는 삼성전자의 그냥 개별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수급에 따른 매수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의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이 과정에 있는 수급으로만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HBM 모멘텀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좀 단기적 모멘텀이지만 뭐 삼성전자도 장기적으로는 볼 법하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에 더 힘을 실어주셨네요. 자, 어제 LG전자가 10% 넘는 급등으로 10만 원 위로 올라왔어요. 와, 어쩐 일이래? 라는 말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전기차 시장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의 입지를 좀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AI가 묻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어제의 상승 의미 있나요? LG전자가 10% 이상 상승하는 거 애플카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보기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애플카가 제가 복직했을 때였는데 몇 년 전에.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원래 이제 해당 보고서는 사실은 이제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저께는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시간차 공격에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일전에 제가 이제 휴일 포함해서 3주 만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시점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AI 그리고 이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과 함께 이 관련주들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력기기가 나타났지만은 그 다음에는 전력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SMR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전력 효율화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S&P 500 기준으로 상승률 1등은 사실은 엔비디아지만은 2등은 원전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액침 냉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보다 올해 기준자로 더 많이 올라왔고요. 1년 새에 거의 400% 이상, 버티볼딩스라는 기업인데 40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최근 올라서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LG전자 모멘텀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사업 영역 자체가 그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일중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두 개의 기업은 여전히 좋은 수급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극하는 쪽 점점 AI
관련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 얘기 주셨고 LG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여전히 긍정의 시각 일단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조 관련한 종목 혹시 앞서 관련주 브리핑 보셨나요? 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공조 관련해서 볼만하다라는 기업이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은 뭐 LG전자 쪽에 워낙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LG전자를 집중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공조 시스템을 보기보다는 결국 AI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쪽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관련주로서 GST가 또 가장 먼저 시세를 줬었기 때문에 GST와 LG전자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압축해 주셨어요. 목이 안 좋아서 지난주에 쉬셨는데 갑작스럽게 질문 폭격을 드리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수정앵커 방산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K무기에 대한 관심으로 좀 압축해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이슈에 원전, 방산 그리고 뭐 일부 종목들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그 이슈도 이슈지만 방산주에 대한 시각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높은 가성비 그리고 아까 뭐 납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훈련을 많이 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수십 년간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K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방산주의 투자 심리 하락을 자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해당 지역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화가 되면은요. 국가들의 방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방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뭐 방심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어제 이제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작년 뭐 혹은 최근 한 2, 3년 기준으로 가장 부진했었던 한국항공우주가 드디어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지금 방산주들의 전반적인 포인트 자체는 중장기적인 수주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해외 수출 비중에 따른 실적까지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오늘 따로 브리핑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3주 만에 뵙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장 강했던 섹터 하나 꼽아봐 이러면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차장님의 시각 확인을 위해서 굳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화장품이 하락하기는 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매수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 어쩔까요? 사실 뭐 많이 올라간 기업 한번 뭐 시간에 빠졌다고 사자 이거는 사실 약간 부담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수출이라는 한 단어가 시장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섹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력기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방산,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이제 수출, 특히 서구권의 수출 데이터 확장이 지금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월달 데이터도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5월달 같은 경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썬블럭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수기로 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들이 크게 발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시장의 큰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자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가 전 섹터에서 수익률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를 아웃퍼폼한 섹터는 8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반도체 섹터의 상승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섹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됐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삼성전자로의 수급이 유입될 때는 급등한 섹터들의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주 여전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탑픽은?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종목을 고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저는 OEM, ODM 쪽 역시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너무 급등했지만은 사실 실리콘2의 이번 실적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적으로도 놀래고 주가 상승으로도 놀래고 최근에 쏟아지는 긍정의 보고서에도 놀라고 있는 실리콘2입니다. 충분히 더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화장품에 대한 얘기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의 픽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앞서 OLED 브리핑했었는데 네. 보셨나요? 아니,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그게 앞단에 해가지고 그죠? 네. 뒷부분에 오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 네. OLED 쪽에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왜 예뻐 보이시나요? 우선 너무 우리가 또 한쪽에 과열된 시장 쪽에 몰려 있다가는 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전방 산업 자체가 크게 좋아지고 있는 산업, 하지만 주가는 많이 못 올라온 섹터를 한번 골라봤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최근 IT 세트 이런 쪽에 대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쪽에 중저가형까지 OLED에 착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의 태블릿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태블릿 OLED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OLED, 자동차 쪽의 OLED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가장 면적이 큰 TV의 OLED 쪽이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로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대한 수요까지 겹쳐지고 유로존의 경제가 금리 인하와 함께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OLED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대형 TV의 수요 회복과 함께 또 역시 가장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보십니까? 네, 목표 주가는 4만 원 선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3만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 원의 목표가 잡고 보겠습니다. 이제 소외된 쪽에 대한 관심도 시장이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들어가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종목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